한겨울밤 11시 강남역 지하 통로였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치는 그곳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작은 바이올린을 든 채로요.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바로 옆에서 남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또 시작이야. 누나, 누나. 주변 사람들이 놀라 둘러쌌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본능적으로 달려들었어요. 아이에게 손을 뻗는 순간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보호자 아니면 손대지 마세요.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이의 호흡은 점점 끊어지고 지하 통로엔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남자는 왜 낯선 아이에게 그렇게 달려든 걸까요? 그리고 이 쌍둥이 남매는 왜 한겨울밤 지하철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그날 아침 서울 강남 고층 빌딩의 한 사무실. 38살 강태주는 국내 손꼽히는 건설사 한강건설의 전무였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자리였지만 그의 삶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도 그를 반겨주는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달랐어요. 사랑하는 아내 이소희가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여자였죠. 하지만 결혼 2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태준 쪽에 문제가 있다는 난임 진단이 나왔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몰아세웠고 태준은 막아주지 못했어요. 이혼 직전 어느 날 구박받던 소희가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졌습니다.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소리. 피아니스트의 생명이 끊긴 순간이었어요. 결국 둘은 이혼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늦게까지 일하다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지하 통로를 지나는데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쌍둥이 남매가 낡은 악기 케이스 앞에 앉아 있었어요. 고작 5살쯤. 한겨울인데 외투도 얇았고 장갑도 없었습니다. 케이스에는 동전 몇 개만 놓여 있었어요. 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여자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쥔 손이 떨렸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태준은 본능적으로 뛰어가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보호자 아니면 손대지 마세요. 태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태준은 아이들을 따라갔어요.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만 만성간 질환 증상이 보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보호자분이세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입원 동의서입니다. 보호자분 오시면 작성하셔야 해요. 태준이 펜을 쥐었습니다. 간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법적 보호자 아니시죠? 그럼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펜을 든 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아이를 살릴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 이름석 자조차 쓸 수 없었어요. 수천억짜리 계약서에는 수없이 서명해 왔지만 지금 이 작은 종이 한 장에는 펜 하나 댈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유리창 너머 중환자실에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줄의 선이 연결돼 있었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복도에서 남자아이가 계속했던 행동. 긴장하면 왼쪽 눈썹을 긁는 버릇. 그건 태준 자신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버릇. 우연일까요?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샜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간병인 복장의 오른손에는 낡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제 딸 어디 있어요? 쌍둥이 중에 여자아이요.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지금은 면회 불가해요. 여자가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안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주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여자 옆에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누나 괜찮아질 거지? 괜찮아. 우리 별이 꼭 나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자리를 떠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틀 뒤 태준의 책상에 갈색 봉투가 놓였습니다. 탐정 보고서였어요. 첫 장에 여자의 사진, 요양병원 복도, 대리운전 조끼를 입은 모습, 쌍둥이와 걷는 모습. 태준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이소희, 전처였어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소희는 이혼 직후 혼자 쌍둥이를 출산했고, 낮에는 간병일,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선천성 담도 폐쇄증으로 5해 동안 여러 번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비는 수천만 원. 빚더미였습니다. 마지막 줄, 쌍둥이 출생일. 이혼 6개월 전이었어요. 그럼 내 아이란 말이야? 태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난임이라고 했잖아. 혼란스러웠어요. 태주는 5년 전 병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당시 진단서를 발급한 비뇨기과는 3년 전 폐업했고 원장은 2년 전 자살했어요. 유서에는 단 한 줄. 양심의 가책. 태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원 계좌 내역을 조회하자 진단 직전 거액 입금 기록이 나왔어요. 송금자는 강민국. 태준의 친숙부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소희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촌 반지하였어요. 녹슨 철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준은 창가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5평 남짓한 방. 소희가 라면을 끓이고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천장에는 빗물 받는 양동이.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끓어. 소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펜트하우스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소희는 여기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5해를 살았다는 사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태준의 손이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저 문을 두드린단 말입니까? 5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할 건가요? 태준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밤새 그 집을 지켰습니다.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소희가 아이들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단 앞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소희야. 소희의 발이 멈췄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 말이 있어. 잠깐만. 소희가 아이들을 뒤로 밀었습니다. 하늘아, 별아, 먼저 들어가 있어. 문 잠그고. 아이들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철문이 닫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5년 만에. 소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병원에서 봤어.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거.
내가 데려갔어. 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할 말이야? 소희야, 나도 몰랐어. 아이들이 있는지. 내가 임신한 줄도 소희가 비웃었어요. 몰랐다고? 5년 동안? 그래, 당신은 회사에만 있었으니까. 당시 병원 진단이 조작됐어. 내가 난임이 아니었어. 누군가 일부러 진단서를 소희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지금 뭐라고? 조작? 이제 와서 그 핑계. 태준이 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진짜야. 병원 원장이 2년 전 자살했어. 유서의 양심의 가책이라고. 누군가 돈을 주고 진단서를 조작한 거야.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져? 별이가 수술대에 있을 때 당신 어디 있었어? 하늘이가 굶어서 올 때는? 내가 손가락 다쳐서 피아노 그만둘 때는? 5년이야. 5년 동안 나 혼자였어. 병원비 없어서 밥 굶겨서 전부 나 혼자였다고. 당신은 펜트하우스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태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쌍둥이가 내 아이야? 소희가 물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생일 계산해 보니 소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듣기 싫어. 이제 와서 아빠 노릇? 웃기지 마. 우리는 5년간 잘 살았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타나지 마. 소희가 돌아섰습니다. 태준이 손목을 붙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소희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별이 수술비도 아이들 밥도 다 내가 할 거야. 당신 도움 안 받아.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주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소희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도. 태주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내 아이들이니까. 그날 밤 강민국의 서재였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부회장님, 강태준 전무가 전처를 계속 찾아갑니다. 강민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 살아 있었어? 쌍둥이까지 낳았다고요. 강민국의 손에 든 찻잔이 덜컥거렸습니다. 차진우를 불러.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일주일 뒤 태준의 사무실에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강 전무님, 계약서 확인하시죠. 태준이 서류를 받았어요. 중국 건설 프로젝트 계약서. 자신이 서명한 적 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0억 원이 빠져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제가 서명한 게 아닌데요.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 전무님 명의 계좌로 20억이 입금됐습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나를 함정해. 다음 날 모든 언론이 터졌습니다. 한강건설 전무 강태준 횡령 혐의. 재벌 2세 몰락. 태준은 전무직에서 해임됐고 회사 출입도 금지됐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숙부 강민국의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희와 아이들이 더 걱정됐어요. 숙부가 아이들한테까지 손을 뻗치는 건 아닐까? 바로 그날 오후 소희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하늘이와 별이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그때 검은 승합차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 낀 남자 둘이 내렸어요. 소희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아, 별아, 엄마 손 꼭 잡아.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이소혜 씨 맞으시죠? 잠깐 같이 가시죠. 누구세요? 왜 우리를? 남자가 별이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소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소희는 아이들을 끌고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어요.
승합차가 뒤쫓았습니다. 소희는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아탔어요. 아저씨, 빨리요. 제발요. 백미러로 보니 승합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태준은 집에서 증거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아. 누가 우리를 쫓아와.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해. 어떡하지?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야? 택시 타고 도망치는데 뒤에서 차가 따라와. 내가 간다. 위치 보내. 절대 전화 끊지 마. 태준은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10분쯤 달려 큰 길에서 택시를 발견했어요. 뒤로 검은 승합차가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경적을 울리며 승합차 옆으로 들이댔어요.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소희야, 나야. 소희가 뒤를 봤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앞에 주유소 있어. 거기서 갈아타. 택시가 주유소로 들어섰고 소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빨리 타. 소희와 아이들이 차에 올랐어요. 태준은 즉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했어요. 승합차를 따돌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소희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들도 울고 있었어요. 태준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절대 놓지 않겠다고. 태준은 소희와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경호원을 세우고 별이를 응급실에 입원시켰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날 밤 별이의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복수가 차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담당 교수가 나왔습니다. 이제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48시간 안에 이식하지 못하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피를 뽑았어요. 소희, 하늘, 태준. 결과는 6시간 후였습니다. 오후 3시 교수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쪽은 조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형 쪽도 마찬가지고요.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 별이는? 교수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과는 99.8% 일치합니다. 거의 완벽해요. 태준이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강 전무님 병력을 확인했는데 선천성간 질환이 있으시더군요. 생체간 기증 시 수술 중 심정지가 올 확률이 50%입니다. 수술 후 5년 생존율도 30%밖에 안 됩니다. 의사로서 권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은 결과지를 쥔 채 유리창으로 다가갔어요. 별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 모니터의 숫자가 깜빡거렸어요. 99.8%, 50%, 두 숫자가 태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삶의 계산식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소희가 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마. 제발 하지마. 받아 살리자고 당신까지 죽으면 어떡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아빠 노릇 한 번 못 해봤어.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아빠이고 싶어. 그날 밤 병원 주차장에 검은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경호원이 태준에게 연락했어요. 회장님, 또 왔습니다. 차진우 쪽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병원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아이들 데리고 피해. 내가 시간 벌게.
당신도 같이 가. 안 돼. 내가 저 사람들 시선을 끌어야 해. 빨리. 태준이 소희를 밀었어요. 소희는 하늘이를 업고 택시로 지방의 작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외진 곳, 낡은 간판. 2층 끝방에 들어갔어요. 하늘아, 조용히 있어야 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진우는 택시 블랙박스를 추적했고 1시간 만에 모텔을 찾았어요. 부하들과 함께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는 어두웠어요. 태주는 위치를 받고 차를 몰았습니다. 속도계가 150을 넘었어요.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승합차가 보였어요. 태주는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2층 복도, 차진우가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소혜 씨, 순순히 나오시면 아이들은 다치지 않습니다. 소희는 방 안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어요. 부하가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문이 열렸어요. 바로 그때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내 가족한테서 손 떼. 차진우가 돌아봤어요. 부하 둘이 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고 태준은 벽에 부딪혔어요. 태준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 놈을 밀어내고 다른 놈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복도에 격투가 벌어졌어요. 벽에 구멍이 나고 형광등이 깨졌습니다. 소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 의자 다리를 들고 한 부하의 등을 내리쳤어요. 놈이 비틀거렸고 태준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부하가 쓰러졌어요. 차진우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태준이 달려들어 손목을 잡았어요. 총이 천장을 향했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차진우가 이를 갈았습니다. 다음엔 안 봐줍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어요. 소희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하늘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라는 말.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태준은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소희야. 응. 수술할게. 내일 병원 가서 동의서 쓸게.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아이들을 지킬게. 수술 당일 아침 태주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복도에서 소희와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아, 아빠 금방 나올게. 별이 데리고. 하늘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살아서 나와. 약속해. 태준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실, 태준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졌어요. 같은 시각 병원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차진우가 내렸어요. 병원 직원 복장, 손에는 작은 가방. 안에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메스가 복부를 절개했어요.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혈 준비.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에 혈압 수치가 떨어졌어요. 차진우는 5층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별이의 병실을 향해 걸었어요. 경호원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차진우가 가방에 손을 넣었어요. 바로 그때 강민국의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민국 부회장, 긴급 체포합니다. 의료기록 조작 및 아동 납치 교사 혐의입니다. 뭐, 이게 태준이 보낸 증거 파일이 1시간 전 자동 발송됐던 겁니다. 병원 복도, 차진우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경호원을 위협하며 병실 문을 잡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소희가 나타났어요.
손에 빨간 소화기를 들고 차진우의 얼굴을 향해 분사했습니다. 퍽! 차진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희가 소화기로 손을 내리쳤어요.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보가 울렸고 병원 경비들이 달려왔어요. 차진우가 제압됐습니다. 수술실에서 긴급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심박수 떨어집니다. 혈압 70.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지혈했어요.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10분, 20분이 지났습니다. 출혈이 멈췄어요. 간 절제 완료. 이식 시작합니다. 3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아버님도 아이도 모두 무사합니다. 소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수술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긴 회복 기간을 보냈어요. 간 기능이 천천히 회복됐고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별이는 더 빨리 나았어요. 세간을 받은 아이는 날마다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병실에서 하늘이와 웃고 장난치는 모습이 돌아왔어요. 태주는 한강건설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소희의 피아노 재활 치료비 전액, 쌍둥이 교육비 평생 보장, 그리고 소희에게 정식 사과문 발표. 이사회는 받아들였습니다. 강민국과 차진우가 구속된 뒤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됐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 주택가 작은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피아노 학원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소의 피아노 교습소.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소희는 재활 끝에 다시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층에는 작은 건축사무소가 있었어요. 강태준 건축사무소. 태준은 수천억짜리 프로젝트 대신 동네 주택 리모델링을 맡았습니다. 돈은 훨씬 적게 벌었지만 표정은 훨씬 밝았어요. 저녁 6시 일을 마친 태준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에서 하늘이와 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별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볼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어요. 소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태준이 다가갔어요. 무슨 메뉴야? 오늘은 카레. 소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소희가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연주가 시작됐어요. 쇼팽의 녹턴. 예전만큼 빠르진 않았지만 따뜻한 선율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하늘이와 별이가 양쪽에서 아빠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주는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태주는 몰랐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수천억 원보다 전무라는 직함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 피아노 소리와 아이들의 온기가 있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장소였어요. 이번엔 누구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